아니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납작 엎드려도 될똥말똥한 그러니까. 게 선거인데 엎드린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럼 뭐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근데 그러면 선거 전에 고개를 숙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요? 저 108배 할 것 같아요. 108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할 것 같고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심판받은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저는 조국 대표 말로 돌려주고 싶어요. 누구도 쫄았지.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오바해요. 이게 선거에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특히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른 지역의 후보들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본인이 맺힌 한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풀이용이지. 시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4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각 정당들도 당연히 그렇듯이 저희도 완전 총선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나오시는 분들 모두 다 총선 대비용 총선 예측 결과도 하나씩 다 받아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철저하게 엄선을 해서 가능한 상식적인 분들 위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면 비상식적인 거네요. 몰상식인가? 요즘 방송이 비상식적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상식적인 분들만 모십니다. 여기 JTBC 여기 장흥화에도 윤석열 대통령 못 모셨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방송보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이번 총선 후보들 보니까 난리던데 정말.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이제 해주실 거고요. 오늘 그러면 먼저 용용 브리핑으로 뉴스와 함께 두 분의 논평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내려놨죠, 뭐. 내려놓으신 거예요? 현실 부정, 타협. 속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또 정리해 주실 우리 최은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김경렬이가 뭘 한다고 떠들었습니까? 참 방자하다. 네, 어제 김경률 위원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도 한 3번 정도 잠깐 그 화면 멈춤 현상이 있었죠. 뭐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은 이렇게 당황하면 딱 멈추시더라고요. 5초간. 그래서 이게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생겼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당인이 된 거예요. 이제. 서서히 물들고 있네요. 이런 거지 뭐 이거 이 말을 하면 혼날까? 그렇지. 그 생각을 잠깐씩. 어떻게 되지? 이런 거죠. 그 와중에 이정필님 오늘 35,000원 슈퍼챗을. 근데 이정필님 진짜 누구신지. 고맙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사실상 뭐 거의 저희 대주주라고 볼만한 분인데. 조금만 더 쏘시면 좋았을 뻔. 이분도 공짜 이제 하나도? 제가 보니까 통장에 이제 돈이 안 남았나 봐. 38,500원 쓰셨거든요. 짤짤 털었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10만 원도 쓰시고 이런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깊이 감사드립니다. 35,000원에 부가세 10% 해갖고 38,000원. 정확하네. 그렇게 하신 거죠. 역시 검사 우리가 출신이네요. 35,000원밖에 안 됩니까, 근데? 네. 아니 뭐 보내준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봐 영진이 돈은 좋은 거예요. 더 쏘시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지.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네, 첫 번째는 일베대 학살 후예입니다. 또 뭐예요? 네, 어제 4.3 추념식이 있었잖아요, 제주에서. 네. 여기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요 그 불참 여파가 하루 종일 정치권에 이어졌습니다. 추념식 직후부터 날선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주도민을 진짜 위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폄훼하고 4.3 폄훼하고 사람 목숨 하찮게 해주고
자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큰 재산도 다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반박을 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어떤 화면을 쓰는지가 네. 낱낱이 또 드러났죠. 플레이어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어쨌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야,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안 간 건 네. 제주에 사실 표가 없다고 봐서 그런 건가요? 일단 안 간 이유 네. 포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더 급해서입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정당이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를 투톱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참석하는 행사도 드물게는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안 갔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간 것이고 네. 뭐 그거로 이제 역할 이해할 수 분담을 있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다 무게감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쪽에 완전히 쏠린 상황 아니에요? 윤재욱 원내대표를 가볍게 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또 무겁게 볼 이유도 없잖아요. 무겁게 그래서, 볼 이유도 네,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한 건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뭐 분담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지금 총선 내일부터 바로 사전 투표니까 네. 비대위원장은 지금 지원 유세를 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거는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나요? 제 아니요, 기억에 작년에도 참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작년에- 없는데요. 네네. 한덕수 총리가 그때 네. 기념사를 읽었는데 그 기념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4.3 추념식이었는데 IT 강국을 아, 만들겠다, 맞아요. 제주에 뭐 네. 산업단지를 아, 유치하겠다 기억나네. 이래서 놀리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그때 맞아요. 받았었거든요. 그때 연설문을 잘못 갖고 온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네. 이 정부 들어서는 정말 연설문이 네. 문제가 많아요. 완전히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지금 4.3 추념식을 2년째 네. 안 오는 것이고 제주도민들은 다른 거 없어요. 4.3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달라. 태도지요.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몸이 온다는 것은 4.3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와서 솔직히 슬픔이라는 건 말보다는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대통령이 2년 동안 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4.3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더더욱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있으면서 지금 이승만 기념관이라든지 동상을 설립을 추진하겠다. 4.3 학살에 연관돼 있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승만 네. 그 정부 때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몸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집권 여당의 대표 자체가 오지 않고 또 외면한다. 그리고 또 이승만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4.3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4.3에 대한 학살의 후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격 포인트를 네. 빌미를 준 거예요. 저 그래 생각합니다. 이승만과 4.3은 양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전향적으로 4.3에 대해서 네. 정말 좀 이렇게 보듬고 어떤 인지를 보여줬다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지는 않겠지만 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보면 태영호, 조수현 이런 후보들 4.3 망언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 후보로 내놓고 활동시키고 있다. 라는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다 보이는 것이죠. 아니, 네. 조수진 의원은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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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예를 들면 4.3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하고 그랬다면 이제 설령 한번 불참하더라도 조금 뭐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는 4.3을 좀 무시한 듯하게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더더욱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네. 건 4월 3일날 대통령 일정을 보세요. 네. 그 연세대 그 교수님 모셔다가 만나셨더라고요. 101세 이제 고령이신 뭐 이제 모셔서 만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4.3에 갈 시간에 불참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일이었느냐? 문제일까요? 네. 제주도민들은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네. 그 한가롭잖아요, 너무. 자 그렇게 해서 4.3 불참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들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뭐 사람 얼굴은 뭐 이제 나이가 40 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눈이 찢어진다든지. 근데 눈이 찢어진다는 건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타겟팅한 건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건가요? 누굴 지칭해서 눈이 찢어졌다고 얘기한 나도 눈이 거예요? 좀 찢어진 편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그렇죠. 비하할 때 항상 네, 이게 그렇죠. 눈 찢어진 거를 하잖아요. 이게 뭐 만약에 서양에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야 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건 아닐 미국과는 거고. 다른 인종차별의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누굴 지칭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글쎄 보면 이재명 대표도 눈치 본인을 보이던데. 본인 디스한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좀 눈이. 안상갑니까? 사람이지만 아니 좀 재밌게 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못난 인형 옛날에 기억하잖아요. 못난 인형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고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못난 애들이다. 사삼의 정신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는 그런 풍자를 하는 건데 말씀한 대로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합의가 되진 않았고 예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얘기한 거.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비아냥들이 있었는데 아니, 일베 발언도 야, 이것도 좀 오랜만에 이재명 듣는 단어예요, 대표가 일베 일베 자체가. 출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특히 입문하기 전에 뭐 어떤 글을 남긴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썼던 글 아니냐. 뭐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으면서부터는 완전히 뭐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른바 일베식 그 발언이 온라인상에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그 사람들이 기억 속에 거의 잊혀져 같은 오래된 기억을 다시 소환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저게 과연 유효타가 될 수 있을까? 워낙 오래전 얘기라 그런 이재명 의문은 듭니다. 대표가 2017년 3월 17일 전남대 강연에서 제가 혹시 일베 출신인 거 아세요? 일베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일베는 숨기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80년대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일베적 시각을 가졌는데 이제 나중에 진실을 알고 정보를 알고 나니 거기서 눈이 트여졌다 진실을 알겠다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늦게 하셨네, 그죠? 늦게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네네네네. 그 부분 맞죠? 대선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다. 네. 본인이 5.18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고 폭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정말 이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본인의 정치를 하는 뭐 기준점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한 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일베라는 걸 고백한 게 아니라 보통 일베들이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베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빗대서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팩트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고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게 이게 팩트가 틀려요.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 일베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베 회원가입을 했었죠 사이트에. 그래서 대표가 지사 시절에 그래서 지사 시절에 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베 활동을 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당시에 뭐였냐면 일베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당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 막 폄훼하고 우매하고 허위 정보를 하다 보니 그걸 직접 들어가서 잡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아니,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허위 사실의 논박이 붙어서 경찰 조사 결과 일베 활동을 안 한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회원 가입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긴 급했구나. 막 갖다가 주워 들은 대로 던지는구나라고 비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에 아니 뭐 경기도지사가 그 하겠어요. 일베 들어가서 누가 나한테 거지. 욕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아니야, 참모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선거를 해보면 일단은 들어갈 때 커뮤니티에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이름이든 아니면 캠프명이든 해서 뭐 후배부터 시작해서 등등도 많잖아요. 엠팍부터 거기 다 가입해요. 일베까지. 아니 그러니까 참모가 가입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아이디 만들고 가입했다는 논란 아니었어요. 논란이었는데 아니, 그 아이디도 참모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성남시장이 한가한 자리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고위 관료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본인 커뮤니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 기사는 아주
다 검색을 해가지고 뜨자마자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커뮤니티에 다 아니 기사 검색이 하죠. 기사 검색은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직접 가입해서 뭐 거기다가 글을 남기거나 정치인들이 하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인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네, 얘기했을 논란 그때 뭐 정치인들 가입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정치인 가입이 직접 하는 수보다는 대부분 보좌진들을 통해서 경우가 많고. 그건 이제 주민번호랑 해서 다 줘서 가입을 해서 거기에 가입하는 순간 그쪽 지지층의 동향이라든지 또 가입했다는 자체가 또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두 분도 혹시 본인 이름 김용남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가입했어요? 펜코 했어요, 안 했어요? 펜코. 펜코 저 했죠. 거봐요. 클리앙은 기억이 없는데. mompu도 잘 모르겠어요. 여성시대. 아는 거야. 루리웹. DC. 엠팍. 다 기억 못해요. 아니 근데 하긴 하는구나. 아니 근데 보통은 캠프에서 캠프 하는 구성원들이 하죠. 구성원들 중에 그 담당하는 한두 명이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도 뭐 가입한지 빨리 쓰세요. 여러분들 댓글 내가 보고 어느 쪽으로 저희가 저 방향을 맞출지 결정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빨리 여기 조인스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 조인스. 아니 요 가운데 양당 대표들이 지금 보고 있어 지금. 그 판세 분석을 어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55곳이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분이 세 분씩 전도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잘못하면 이 지역들이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석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감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49곳이 초박빙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끝까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거의 한 50여 곳을 양쪽 다 박빙 지역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박빙 지역들에 대해서. 수도권이죠 주로 수도권하고 PK이겠죠. PK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 공표 조사를 봤더니 뭐 얘기해도 되나요? 연합하고 연합뉴스 TV에서 매트릭스 한 걸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당 지지율만 봤을 때 투표 성향 봤을 때는 수도권하고 PK는 붙었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나름대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입어서 좀 앞서는 성향들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수도권은 거의 1% 포인트 차니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붙어 있는 경합 상태예요. PK는 보수 텃밭이잖아요. 근데 보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다는 건 민주당이 좋은 신호죠. 그래서 두 지역에서의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충청도 경합 지역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전과 뭐 충남, 충북을 포함해서 충청권도 경합 지역이 꽤 많은데 민주당 후보 중에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10석 갉아먹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두 사람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가 전체 민주당 의석수의 한 10석은 마이너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은 설령 뭐 당선될 수도 본인은 당선이 될 수도 있으나 경합 지역에서 특히 서울의 뭐 한강벨트라든지 거의 뭐 한 1000표 막 이렇게도 이제 그렇죠. 1000표, 2000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이 꽤 많으니까 거기서는 승패를 바꿀 만한 정도의 효과. 제가 보기엔 법률적으로 더 명확하게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거는 양문석 후보인데 표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는 김준혁 후보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오해를 충분히 사고 있고 금감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는 법률적 의미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귀로 듣는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그 감성을 좀 오감에 대한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 그게 이제 투표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결코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의견 보면은 두 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두 분이 이제 지역 유권자들한테 판단을 받겠지만 그것도 뭐 이 민주당의 아무리 우세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민심 그때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붙인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된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의 큰 물줄기가 정권 심판이거든요. 처음에 이 민주당이 2m 폭의 정권 심판을 팠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4m 폭을 파줬어요. 도와줘서. 근데 대운하가 흐르게 된 게 한 6m에서 8m로 늘어난 게 조국 혁신당이 들어서면서 정권 심판의 거대한 물줄기를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국민 시각에 안 맞다는 말은 맞고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나 이 두 분에 대한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이 거대한 정권 심판의 물줄기를 가로막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양분함, 공영원 이런 분들은 주요 어떤 판세에는 못하나요? 네. 공영훈 예,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바로 지적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증여세는 냈다고 하니까 증여세 냈겠죠. 뭐. 근데 다만 사전에 정보를 좀 입수해서 이용한 거 아니냐. 근데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준혁 후보 같으면 옛날 같으면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후보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텐데 그 공교롭게 수원 정지역이잖아요. 거기 상대 후보가 또 대파 한 뿌리 이수정 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한 뿌리가 파괴력이 크더라고요. 대파가. 그러니까 뿌리는 바뀌잖아. 제가 사무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법무법인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뭐 많이 만나는데 이 한 뿌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한 뿌리. 근데 처음엔 그래서 이수정 후보가 그 한 뿌리로 완전히 휘청하는 줄 알았는데 김준혁 후보의 이 말 시리즈가 하나 둘씩 까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보기엔 옛날 같으면 후보 유지가 어려워요. 어려운 수준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민주당이 자신감에 넘쳐 있으니까 끝까지 후보를 그냥 유지하면서 갈 것 같은데 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 선거는 고개 들면 망하거든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살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일찍 당시에 김용민 당시 2012년도에 김용민 그 후보였나요? 후보 등록 못했으니까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발언이 후보 등록 직전에 이게 이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정리가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미 후보 등록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당했어도 그냥 일단은 후보의 책임으로 줄 수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뭐 그렇게 봐야죠. 정리할 생각은 민주당에서는 없는 거고 끝까지 가는 지금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의 크루인 조상호 변호사가 어제 또 한마디를 더 얹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사실 사과를 하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상호 변호사가 저 때는 이제 현실 정치인 아닌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파장에 불씨를 좀 살리고 있는. 근데 말씀하세요. 김준혁 후보가 되기 전에 뭐 교수 신분으로 한 얘기 중에 팩트하고 다른 얘기가 너무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뭐 미국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지금도 백인 화장실문, 뭐 흑인 화장실문이 따로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던데 미국 어딜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면 다른 얘기도 다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보여요. 저는 조상호 변호사를 이제 저도 좀 친하고 아끼는 후배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런 그 민주당이 좋지 않은 리스크라고 해야 되죠. 선거 리스크, 뭐 이런 실언, 뭐 막말 수준에 안 맞는 얘기들,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이런 대출권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전략적으로는 숨겨놔야 돼요. 이거를 방어를 해주면 이게 표면적으로 더 올라오거든요. 자꾸 뭐 대응하고 이러지 말고 뭐 솔직히 편 들어주고 싶지요. 같은 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일단은 좀 묻어놓는 게 좋은데 뭐 그냥 나름대로 좀 편을 들다가 선거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대당을 물론 상대로 뭐 할 때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국민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메시지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설령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죄송하다, 뭐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서 죽으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 서서 죽으면 진짜 죽어요. 바로. 그럼 서서 죽는 거. 금감원 먼저 잠깐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금감원이 등장을 했어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어쨌든 대출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에 나섰는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갑자기 검사 반 공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게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계속 검사를 한 몇 주 정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조기에 국민들께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움직이네요. 오늘 내일 사이에 네. 결정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 금감원이 등장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저런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대출 11억짜리에 금감원장이 직접 나와서 뭐 이렇게 멘트하는 적이 있어요? 이게 1조 1,000억짜리도 할똥말똥한 건데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그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 중에 제일 막내 기수 네네. 정도 된다는 건데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정부 최초로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너무 발빠르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 물론 법률적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거로 주택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으니까 이게 대출 사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금감원장이 나서 갖고 이걸 오늘 내일 바로 결과 발표를 하겠다. 이 내일부터 당장 투표인데 금감원장이 저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가만 있으면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저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이럴 때는 이제 금감원장이 나서서 뭔가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한 건을 갖고 이렇게 호다닥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좀 개입이죠, 개입.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감원장이 저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정도의 사안 같으면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산이 한 29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휘청할 만한 대출 사기나 뭐 아니면 금융 사고가 터졌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몇 조 원 이상의 정말 중앙회가 휘청해. 그러면 금감원장이 나와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감원장만 개입한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개입해요. 네. 그렇잖아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주무부처가 주무부처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뭐 감찰을 해라. 장관이. 그다음에 금감원장이 나서서 그 11조 11조도 아니야. 11억 원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보면 개입 좋아해요. 개입. 아주 좋아해요. 당무 개입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개입 좋아하고요. 사법에 대한 사법 개입 좋아하고요. 이제는 선거 개입 좋아하고요. 자꾸 뭘 개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금감원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위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용산하고의 뭐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교감.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한석이 아쉬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100석이 되느냐 101석이 되느냐 이건 엄청난 천지 차이거든요. 한석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쥐어짜는 것인데 이거 좀 민생이나 개입하지 쓸데없는 데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격전지의 후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해.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의 입장을 그래도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사전에 그런 얘기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냥 원칙에 따라 사는 거다. 그러게 낫지. 뭐 굳이 뭐 얘기를 해. 뭐 시기상 예민한 시기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소 잡는 걸로 그냥 개미 잡는 거죠. 뭐. 개미요? 개미 잡는 거죠. 11조도 아니라 11억 원. 네. 그런 와중에 서서 죽겠다는 이야기도 좀 한번 키울까요? 양문석 개미론이에요 지금 방금. 네네네.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키 큰 절? 서서 죽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를 가가지고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 절 하나 서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정당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 하자고요. 여러분,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여러분, 범죄자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누구한테 큰절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이거 읍소 안 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서서 네. 죽는다. 죽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폐색이 생각이겠죠. 짙다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선거의 본질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절은 국민들께 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나 뭐 상대 후보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절은 국민들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의미에서 정말 애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당에게 아니 싸우는 거는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죠.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자기가 싸우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큰절하고는 전혀 상대가 틀리고 의미가 틀린 거거든요. 약간 이게 검사 마인드도 작용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초보티가 너무 나는 거죠. 초보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른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서서 죽겠다. 유일하게 이 정치가요. 잘 굴복하고 잘 져야 이기는 겁니다. 국민한테 누가 국민한테 잘 지냐, 누가 국민한테 더 잘 굴복하느냐. 이게 정치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그걸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매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안 지잖아요. 고개 안 숙이잖아요. 두 분은 이제 국민한테 다 고개 숙이신 분들이고요. 납작 엎드렸죠. 바람보다 근데 빨리 제가 봐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 서서 죽겠다는 말이 시가 될 거예요. 그래요? 서서 죽겠지요.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작 엎드려도 될똥 말똥한 게 선거인데 엎드린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럼 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근데 그러면 선거 전에 고개를 숙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요? 한동훈 진짜 위원장이요? 급하면 막 전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108배 할 것 같아요. 108배. 선거 전에 합니까? 투표 전날? 막판 가서 하겠죠. 막판에 한 번은 엎드릴 일이 저는 없나? 한동훈 위원장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할 것 같고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심판받은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건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 봉투에 좀 적어주십시오. 108배 한다, 큰절 안 한다. 아니면 그것도 절 몇 번 한다. 여기 다 공개되어 있는데 뭐 공개된 바로 그러니까 절은 한다. 108배가 지금 비유적으로 했지만 절은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하면서 깨우치기 때문에 늘 뒷북이지만 말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보면은 솔직히 의대 의료계원 다음할 때 처음에 입장이 뭐였습니까? 몰입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우리가 한 팀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이틀 새에도 바뀌거든요. 지금 서서 죽겠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정치예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100% 바뀐다고. 머리 숙이는 게. 그럼요. 근데 이런 가운데 놀라운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뭐죠? 같은 당의 다른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시죠. 사극입니까? 고려거란 전쟁 아닙니까? 누구예요? 정운천 후보인데요. 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다 이런 하옥당했습니다. 잘못했다 이런 거. 여기 한쪽은 너무 숙여서 문제고 한쪽은 절대 숙이지 않고. 저렇게 안 해도 죄인인 거 다 아실 텐데 굳이 저렇게 법무원 그분들이 또 통하기도 해요. 이게 절박함이. 이게 통해요. 이분 오늘 혈서도 쓰셨어요. 그건 좀 심하네. 네, 그래서 잘못을 크게 삭발도 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삭발했습니다. 본인 피로 혈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본인 피로? 그 사진은 본인 혈서를 남의 피로 쓰면 그게 아니 아까진 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아까짓기 웬 말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무리 우리가 빨간냐. 혹시나 빨간냐. 네네네 빨간냐. 네. 그렇게 해서 막 정말 너무 좀 심하게 읍소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조차도 선거에선 실제 통할 수도 있다는 통해요. 정말 그래요?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 오는데 막 큰절하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저걸 왜 몇 표나 되겠어 하지만
선거는 절박한 쪽이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워 보이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마음이든 아니든 행태로나 어떻든 잘 지고 많이 수그리고 진심이 아닐지라도 진심을 그렇죠.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면 아휴 오죽하면 정말 한번 기회를 줄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짠함인 것 같아요. 동정론. 짠하게 보이면 이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원래 짠함. 그래서 상복 입고 선거 치르면 당선 확률이 높아요. 네. 과학적으로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끔 상복을 입고 선거 치르는 후보들이 가끔 있어요.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선거 기간 중에 뭐 상을 치르게 그렇게 돼서 따지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대통령 되게요. 지금 그래서 선거 치르는. 그건 리얼로 오게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그 전에 보면 박철원 의원이 계셨잖아요. 근데 YS 정부 때 그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그 배우자께서 그러니까 박철원 당시 의원의 배우자가 후보로 나서면서 까만 상복을 입고 선거 운동을 했어요. 남편이 오게 있다. 네. 근데 당선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투표는 동정표를 못 이겨요. 그게 가장 강력한. 유권자들이 보기에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근데 왜 불쌍한 사람을 뽑아? 이게 일 잘할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긴 한데 선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분노가 치밀을 다가도 분노를 치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쪽에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꼿꼿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지금 현재의 정부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분노 투표를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별 후보긴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노가 있지만 계속 용서를 구하면 사람 마음이란 게 움직인가 반성하는구나. 그래 뭔가 좀 기회를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좀 상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준석 대표. 아니 명분이 바로 입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상복을 입죠. 세 줄. 네네네. 근데 오렌지색에서 상복까지 가는 게 좀 이상하네. 그런가요? 오렌지에서. 아니 상복을 그냥 무조건 입는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상복을 입을 만한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치트키는 아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곧 피고인 문재인 그때까지만 자숙.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 부울경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김기현 전 대표가 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을 하시라 이렇게 페이스북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아마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 울산에서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숙하시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울산 선거시장 그 개입 그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게 되고 아마 거기에선 피고인으로 될 테니 자숙하시라. 그게 김기현 전 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 지금 수사 대상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표적 수사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집권 여당이?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어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도 전 집권여당의 대표였고 물론 쫓겨나긴 했지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저는 조국 대표 말로 돌려주고 싶어요. 누구도 쫄았지. 쫄지 않았으면 이런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그렇죠.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후보로 나섰다가 뭐 여러 가지 그 경찰 수사라든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낙선을 했던 당사자니까 본인은 맺힌 게 크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SNS에 이런 걸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오바예요. 이게 선거에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특히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른 지역의 후보들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으로서 선거의 지원 유세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곧 기소되고 재판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네.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 얘기냐. 이건 본인이 맺힌 한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풀이용이지. 한풀이를 왜 전혀. 꼭 지금 할까?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하든지. 아니 문 대통령이 이제 부울경에 오면서 위협을 더 느끼니까 오지 말라는 정보성 멘트는 있을 수 잘했잖아요. 쫄았다고. 이게 뭐 자기 그럴 수도 실제 있겠네요. 투표율이나 지지율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반발하는 차원에서 올릴 그리고 수도 또 있을 중요한 것 순간에 같은데. 항상 SNS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김기현. 사퇴할 때도 SNS 사퇴를 그렇습니까? 하셨죠. 네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세를 하려다가 급히 취소. 급히 취소를 했는데 네. 잘하신 일이겠죠. 아니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소한 게 취소한 게 잘못된. 취소한 게 잘 선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서 하고 있는데 네. 본인도 시원하게 본인이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대구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뛰어들어 참전하면 거세게 비난이 됐겠지만 본인 근거지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크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지역으로 그 한정해서 지원 요소를 한다면 TK 지역이 될 텐데 네. 그 지원 요소 왜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해도 비슷한 있어요. 생각이 하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 부울경 같으면 접전이 문재인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막 접전인데에서 좀 힘을 더 실어주는데 역할을 하고 나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활동해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당선됐네 이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도태우 후보가 지금 무소속 아니에요? 아닌가? 도태우. 도태우? 공천 취소됐. 예, 그럴 겁니다. 무소속 나왔나요? 나왔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왔죠. 거기 국민의힘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도태우 후보를 지원 유세한다고요? 화면이라도 살려야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척 그래서 취소했는 그림이잖아요. 것 그러니까 지원 유세를 할 대상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TK 지역에서 접전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안 나와요 TK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굳이 지원 유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원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론조사 잘 안 나와요. 네네. 충북 쪽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갑자기. 저 충북 저도 요즘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그 박덕금 후보. 앞에 영동, 또. 보은, 옥천. 아니 네. 왜냐면 제가 그 공표조사를 쭉 살펴보다가 거기 그러네요. 거기 유경수 여사 청주 그게 KBS인가? 있지. 청주 KBS에서 한국 리서치하고 했던 여론조사에 네. 민주당 후보랑 1% 내로 붙었어요.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서 네. 야 이거 참 민심이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패턴이 바뀌는 거가 네. 무조건 여기가 텃밭이라 해서 거기에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게 뭐 우리가 남이가가 통했던 시절을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현명하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나서 충북, 옥천, 보은, 영동 쪽은 아무래도 여기는 박덕금 후보가 이제 저기 단수 공천 받고 케이크 키고 사선 축하했던 지역이잖아요. 그 오만함이 민심의 나름대로의 회초리를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선 축하. 그래서 저는 충북도 그 보은, 옥천 네.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기가 접전이라고 깜짝 하면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데. 그러게요. 얘기가 사실- 나왔으니까 제가 수치는 소개를 할게요. 네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서 박덕흠 후보가 41%, 이재한 후보가 40%의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한국 리서치가 KBS 청주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유권자 5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네네. 샘플 수가 좀 작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지역은 보통 지역은 500명을 무조건 500 하죠.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조사 기간이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았다는 응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본선은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 정도로 붙어서 나올 정도면 옛날 같지는 않은 거네요. 거기서 사실 막말로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인데 작대기 안 모욕 꽂아도 당선돼. 작대기에 그냥 기호 2번 써서 꽂아놔도 작대기에 당선될 만한 그거는 지역인데 옥천 이거 모욕 발언 옥천 아닙니까? 주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현명한 분들입니다. 보은 그쪽에 속리산도 있어요.
갑자기 속리산 얘기가 왜 나와요? 속리산은 왜 나와요? 자주 가서 거기서 산채 비빔밥 이런 게 굉장히 맛있어요. 삼천포로 빠지는데. 속리산.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읽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요거는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그 대표의 육성과 얼굴을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그래서 지금 공개가 됐습니까? 아직은 공개 안 됐고요. 촬영은 안 한 것으로 아직. 요게 이제 그 김광진의 편지 같은 요런 노래 딱 깔면서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검찰 조금씩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박력 있는 노래가 나와야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거기에 인신이 구속돼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최소한 이 옥중 출마를 하게 되는 이 현실들, 그 다음에 그분 이제 와이프께서 배우자께서 혼자 거기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호소할 때마다 영상을 보면 계속 이렇게 좀 처절하게 좀 울먹거리면서 그 아드님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인신 구속이 되지 않고 밖에서 활동했다면 제가 정권 심판의 큰 폭이 더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범야권 쪽에서는 가장 매운맛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보기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아니죠 지금. 그 소나무당의 대표는 딴 사람. 대표인가요? 네네네. 송영길 대표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조국 대표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그전 같으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당 대표도 지금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고 거기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든 사람도 전과도 많은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데 소나무당 덕분에 그나마 가운데쯤 맨 극단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소나무당은 당대표가 구속돼 있어 지금 심지어. 이 정부가 무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이 옛날 같으면 완전히 극단적인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를 막아주고 맨 끝에 가 있는 당이 지금 소나무당이거든요. 약간 좀 색깔을 연하게 해줬군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29번이죠 아마. 그렇습니다. 29번이고 그다음에 8번 비례대표가 8번인가요? 비례대표 누구요? 아니 저기 소나무당 기호가 기호가 지역구가 29번이고 비례대표 29고 그 지역구 기호가 8번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역구 비례대표는 확실히 알겠어요. 비례는 29. 이미 구속됐다. 이미 구속. 뭐야? 노영희 변호사가 와서 했어요. 비례대표는 이미 구속됐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다고 얘기했어요. 보고 싶다 시시여. 우리 집 개 이름이 시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극단 맞대니까요. 심지어 당대표 구속돼 있는 것까지 선거에 활용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대통령과 R&D. 대통령이 R&D에 극진한 관심을 갖고 R&B 아니고 R&D죠? 네, R&D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어떻게 저는요. 모든 기사가 그래요. 아니 과학계를 무슨 원숭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숭이요? 조삼모사 우리가 알잖아요. 줬다 뺏었다 하는데 줬다 뺏었다도 아니에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급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데서 몽창 깎아서 결국 민주당이 조금 더 해서 나름대로 유지를 해놨는데 어디 갈 때마다 본인이 깎아놓고 늘려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참 병주고 약 주고 그다음에 저기 과학계와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그런 느낌 모욕적이다. 저는 한마디로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적.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역시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불분명하거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정운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철학이 뚜렷하면 이렇게 좌충우돌은 안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5조 이상 깎았다가 갑자기 대폭 늘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재빠른 상황 대응 어때요? 유연 철학이 없는 거지 그거는. 유연한 대응. 네. 유연한 대응. 아니 국정 그때 달라요, 저 그거는. 국정 운영을 무슨 무소유 개념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 비웠다. 그냥 철학이 공허해요. 철학이 없다. 근데 이제 올해도 대통령이 예산은 증가폭을 최소화한다고 내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R&D는 대폭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딴 데 어디서 줄을 내나? 실제로 이제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와 다른 곳에서 얼마나 또 줄어들 것인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벌벌 떨겠네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철학이 없다는 게 맞는데 말의 형용 모순이잖아요. 늘리겠다 한데 허리띠는 졸라매겠다. 돈 나올 때는 없고 돈은 세수는 깎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국정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운영 능력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데 이분께서는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의대정원도 얘기를 하면 2,000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어떤 기시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00명을 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해결의 어떤 기미가 안 보인다. 그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분들의 관심을 조금 더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여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억으로.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세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국민의 정치 고관 여자화. 요즘 정치 얘기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총선이라 더 그렇겠지만 정치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는 뭐 식사하실 때나 뭐 술 드실 때나 유일하게 민생에 도움되는 건 안주가 맡겨주는 거예요. 안주가? 안주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계속 뭐 대파부터 뭐 의료 개혁부터 그냥 깡 소주에 그냥 않아도. 대파 얘기하면서 안주 삼아서 하면 아까 금방 중간에 가요. 우리가 이제 동정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정표 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분노 투표예요. 분노 투표에 당하면 답이 없군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게 여든 야든 분노 투표의 대상이 되면 완전히 참패하거든요. 국민의힘 이번에 대패할 걸로 보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지금 자신감 뿜뿜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체 총선판에서는 한 10석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분노를 이끌어내서 크게 문제가 생기고 민주당은 너무 지금 자신감 뿜뿜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개혁신당이네요, 답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또 그렇게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둬야지. 어떻게 그거 모르죠. 가능성의 영역으로 저희도 희망을 갖고 민주당이 치러야죠. 자신감 뿜뿜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표가 부족하다, 목마르다, 1인 3표 3명씩 데려 나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직도 이 불안감과 이번에 그 말하자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전체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를 위해서는 한참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줘야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 말고. 보여지는 거는 지금 없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굉장히 간절하고 우리 그럼요. 겸손하게 갈 것이다. 간절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는 마무리할까 싶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바쁘세요 일정들이? 네?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저는 사전 투표할 거니까 뭐 그렇게 아니 안 바쁘시면 여기 앞에 한번 좀 오세요.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밥 먹으러 와라. 네. 밥 먹으러 와라. 밥 사시는 거예요? 제가 사드릴게요. 꼭 와야죠. 네. 와야지. 산다 그러면 오죠. 그렇죠. 사기 어려워요. 구내식당 맛있습니다. 구내식당.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남 의장님, 서영주 대변인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